안녕하세요. 고양시 향동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버티고입니다. 베스트셀러 닥치고 15분 읽기. 오늘은 이동진 평론가의 소개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장 바티스트 앙드레아의 장편소설 그녀를 지키다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작가 소개를 잠깐 읽어보니까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영화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네 번째 장편소설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콩쿠르상을 수상하고 푸낙 소설상과 엘르 그랑프리를 받았다고 하네요. 작품 소개를 잠깐 읽어보면 이탈리아의 평화로운 마을 피에트라달바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작품은 가난한 가정에서 외소증으로 태어난 미모가 석공예가로 성공하는 여정과 명문가 오르시니 가문의 막내딸 비올라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위대한 조각가를 꿈꾸는 미모와 하늘을 날고자 하는 비올라는 12살 어린 시절 운명처럼 만나 서로를 영혼의 형제로 삼고 꿈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 열정과 재치, 우아함이 가득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꽤 긴 분량인데 저도 어저께 다 읽었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난쟁이 주인공과 명문가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 운명처럼 만나서 둘이 평생토록 우정을 나누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미리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는 주인공이 82세가 되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읽으면 작품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건너뛰고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프란체제. 사람들은 내게 그보다 더 고약한 별명도 붙여줬지만 난 그 별명이 늘 증오스러웠다.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비극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온다. 아름다움이 늘 궁지에 몰리는 땅에서 내가 왔다. 아름다움이 잠깐만이라도 눈을 붙여봐라. 추함이 가차없이 그 목을 따리라. 여기에서는 천재들이 잡초처럼 돋아난다. 한쪽에서 살인을 저지르듯 다른 쪽에서는 노래하고, 한쪽에서 사기를 치듯 다른 쪽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지나가던 개는 성당 담벼락에 오줌을 갈긴다. 메르칼리라는 어떤 이탈리아인이 파괴의 등급에, 그러니까 지진이 세기를 나타내는 등급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던 데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한 손이 세운 걸 다른 한 손은 부수는데 감동은 동일하다. 대리석과 오물의 왕국, 이탈리아, 내 나라. 하지만 사실 나는 1904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그보다는 15년 전에 나의 부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재산 만들 생각으로 리구리아를 떠나왔다. 그러나 한 재산은 어림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리탈로 취급하며 그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이 알을 굴려서 발음하는 방식을 비웃었더랬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굴리다라는 프랑스 말 자체가 알로 시작한다. 아버지는 1893년에 발생한 에그모르트 인종차별 폭동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지만 아버지의 친구 둘은 그러지 못했다. 사람 좋은 루치아노와 오랜 친구 살바토레. 이런 꾸민 말을 이름 앞에 붙이지 않고서 그 둘을 떠올리기란 어렵다. 이탈리아 이민 가정에서는 리탈처럼 굴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조금은 희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마르세유 빈으로 아이들을 박박 문질렀다. 비탈리아니 집안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이탈리아어로 말하고 이탈리아 음식을 먹었다. 우리는 이탈리아인으로서 사고했는데 그러니까 툭하면 죽음을 들먹이는 과장된 언사를 사용하고 걸핏하면 눈물을 펑펑 쏟고 말을 하면서 두 손을 가만히 놔두는 법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소금을 건네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주를 뱉었다. 우리 가족은 법석을 떠는 서커스단 같았고 우리는 그걸 자랑스러워했다. 루치아노와 살바토레와 그 밖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거의 열의를 보이지 않았던 프랑스 정부는 1914년에 나의 아버지가 한치의 의심도 없는 훌륭한 프랑스 국민이라며 어떤 공무원이 실수로 그랬는지 장난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출생증명서를 옮겨 적으면서 10년을 젊게 만들어 놓았던 만큼 징병 대상임을 통보했다. 아버지는 총구에 꽃을 꽂기는커녕 낙심한 얼굴을 한 채 전장으로 떠났다. 할아버지는 1860년대에 천인대 원정에 참가했다가 목숨줄을 놓아버렸다. 논노 카를로가 가리발디와 함께 시칠리아를 정복하고 난 뒤였다. 그를 죽인 것은 부르봉 왕가의 총알이 아니라 마르살라 성문에서 일하던 위생이 수상쩍은 몸 파는 여성이었는데 집안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피하며 쉬쉬하려 들었다. 어쨌든 할아버지는 죽었고 거기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인다. 전쟁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다. 어느 날 우리 집이 있던 모리엔 계곡 아래쪽에 자리 잡은 공방으로 헌병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날마다 공방을 열었는데 혹시 주문이 들어오면 남편이 돌아와서 처리하면 되고 언제고 다시 돌을 깎고 성로조를 복원하고 분수대를 파야 할 시기가 돌아오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헌병은 나를 보자 더욱 안타까워하는 듯했고 잔기침을 몇 번 하고는 폭탄이 터졌노라고 설명하더니 그걸로 끝이었다. 어머니가 아주 의연하게 시신이 언제 본국으로 돌아오는지 물었고 헌병은 전장에는 말들도 그리고 다른 군인들도 있으며 폭탄, 그건 피해가 막심하고 따라서 누가 누군지 심지어는 어느 것이 사람이었고 어느 것이 말이었는지도 알기 힘든 법이라고 더듬대며 설명했다. 어머니는 헌병이 울음을 터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에게 아마로 브라울리오, 나는 프랑스인이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서 그걸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한 잔을 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작 어머니는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야 울음을 터뜨렸다. 물론 나는 그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단지 관련 사실들은 알고 있어서 그 사실들을 복원하는 김에 약간의 색채를 더했을 뿐 40년 전부터 내가 차지하고 있는 피리키리아노 산꼭대기 독실에서 이제는 내 손가락 사이로 슬며시 빠져나가는 그 색채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어도 내가 여전히 말을 할 기력이 있었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프랑스어가 서툴다. 1946년 이래로는 프란체제라고 불린 적이 없다. 헌병이 방문하고 나서 며칠 뒤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프랑스에서는 내게 필요한 가르침을 받게 해줄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 남동생 혹은 여동생으로 인해 배가 이미 둥글게 부푼 어머니는 나 잘 되라고 떠나보내는 것이며 나를 믿기에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돌에 대한 나의 애정이 보이기에 내가 장차 큰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라고 설명하면서 내게 마구 입맞춤을 퍼부었다. 나의 삶이 짊어졌던 짐 2개 가운데 나의 이름은 아마도 가벼운 쪽이었으리라. 그렇지만 나는 그 이름을 격렬하게 증오했다. 어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려고 종종 공방까지 내려오곤 했다. 아버지가 망치로 끈을 내리칠 때 내가 소스라치는 바람에 어머니는 아이를 가졌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서 아버지가 거대한 원석을 옮기는 일을 도왔었는데 아마도 그것이 훗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얘는 조각가가 될 거야. 어머니가 장담했다. 아버지는 툴툴거리며 손과 등과 눈이 둘보다도 더 빨리 닳게 되는 고약한 직업이니 만약 미켈란젤로처럼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을
피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응수했다.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내 이름은 미켈란젤로 비탈리아니가 된다. 프랑스에서 살던 이탈리아인 아버지가 징병되어 사망하자 엄마는 아들을 다시 이탈리아로 돌려보냅니다. 아버지가 석공인 만큼 자기 아들도 멋진 조각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미켈란젤로 비탈리아니로 짓죠. 그리고 아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냅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여정이 다음에 펼쳐집니다. 나는 1916년 10월에 주정뱅이 한 명과 나비 한 마리와 동행하여 내 나라를 발견했다. 주정뱅이는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간이 안 좋아서 징집을 피했지만 돌아가는 전황을 보건대 간경화로 보호하는 일도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어린이, 노인, 절름말이 등을 가리지 않고 징집하는 상황이었다. 신문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독일 병정은 곧 옛 이야기에나 나올 거라고 떠들어댔다. 지난해 이탈리아가 동맹군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우리끼리는 승리의 보장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전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적어도 아직 뭔가를 떠들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 다른 이탈들처럼 에그무르트 염전에서 소금을 긁어대다가 비록 쌓아둔 포도주의 상당량이 그의 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시부아에 식료품점을 열었던 인제니엘의 키르모네는 죽음을 무릅쓰고 귀국할 결심을 했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마신 몬테풀치아노 포도주로 입술이 빨개져서는 어차피 죽는다면 이탈리아에 가서 죽겠다며. 그의 고향, 그곳은 아브루초 주였다. 그는 친절했고 가는 길에 치오 알베르토에게 나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나를 조금은 불쌍히 여겼고 또한 이건 내 생각이긴 한데 어머니의 눈에 넘어가서 그 일을 수락했다. 어머니들의 눈이란 종종 특별한데 나의 어머니는 기이한 푸른색, 거의 보랏빛에 가까운 홍채를 가졌다. 어머니의 그런 눈 때문에 주먹 다짐이 벌어졌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뒤로 그 모든 난장판이 말끔히 정리됐다. 석공의 두 손은 위험한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다. 어머니를 둘러싼 경쟁은 빠르게 잦아들었다. 어머니는 모단역 플랫폼에서 보랏빛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역시 조각가인 삼촌 알베르토가 나를 돌봐주기로 했다. 어머니는 공방을 팔아 돈이 조금 마련되면 곧장 내게로 오겠다고 맹세했다. 몇 주면, 기껏해야 몇 달이면 끝날 일, 어머니에게는 20년이 걸렸다.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검은 연기를, 아직도 그 냄새가 코끝에 감도는 검은 연기를 내뿜더니 얼큰이 취한 인제니에레와 그의 외동아들로 보이는 나를 싣고 출발했다. 남이야 뭐라 할지 모르겠으나 12살의 슬픔이 아주 오래가는 법은 없다. 내가 탄 기차가 무엇을 향해 덜컹거리며 나아가는지는 몰랐지만 내가 기차를 타본 적이 없다는 건 알았다. 아니면 내가 기억을 못하든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전나무든 집이든 뭔가를 응시하려고 하자마자 곧 사라져버렸다. 풍경, 그건 움직이기 위해 생겨난 건 아니지 않은가. 나는 속이 울렁거림을 느끼고는 인제니엘에게 내 상태를 알리고 싶었지만 그는 입을 벌린 채 코를 골아댔다. 다행히도 나비가 있었다. 나비는 생미셸드 모리엔에서 들어왔고 줄지어 지나가는 산들과 나를 갈라놓은 유리창에 내려앉았다. 나비는 유리창을 상대로 잠깐 투쟁하다가 포기하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훗날 봄철이면 보게 될 화려한 색채와 황금빛이 어우러진 영광스러운 자태를 지닌 아름다운 나비는 아니었다. 그저 회색빛에 눈을 잔뜩 찌푸리고 보면 살짝 푸른빛이 감도는 보잘것없는 나비.
햇살에 지친 자벌레 나방이었다. 내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그러듯이 나비를 괴롭혀볼까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고, 그러다가 날뛰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차분한 요소인 나비를 응시하고 있으면 울렁거림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를 안심시키려고 어떤 우호적인 힘이 보내준 나비는 여러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그 덕분에 그 무엇도 정말이지 보이는 그대로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비는 나비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서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웅크린 거대한 무엇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다. 이러한 깨달음은 몇십 년 뒤에 최초의 원자폭탄에 의해 확인될 테고, 어쩌면 그보다도 죽어가는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의 지하 공간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리라. 인제니에르 카르모네는 잠에서 깨자 나를 상대로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늘어놓았으니 그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였다. 너 공산주의자가 뭔지는 아니? 나는 저쪽 프랑스에서 살 때 리탈 공동체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욕하는 소리를 이미 여러 차례 들었던 터였고, 우리는 이자가 혹은 저자가 그렇지 않을까 궁금해했었다. 내가 대답했다. 에이, 물론이죠. 남자들을 좋아하는 남자죠. 인제니에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는 인간을 좋아하는 인간이다. 게다가 인간을 좋아하는 데 나쁜 방식이란 없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그가 그렇게 진지한 모습인 걸 본 적이 없었다. 카르모네 집안은 라큘라 지역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지형적으로 그것은 두 가지 부당한 조건을 안고 있었다. 하나는 아브루초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면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기적으로 지진이나 파괴되곤 한다는 점인데, 이 점은 나의 조상들이 살던 리구리아와 마찬가지지만 그 고약한 리구리아는 바다에 닿아 있다는 것이 달랐다. 그 집안의 토지에서는 스카노 호수의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제니에레는 그곳에다가 거대한 볼 베어링 위에 고층 건물을 지어 같은 고장의 프롤레타리아들을 거주시킬 생각이었는데, 그 모든 게 자신이 반듯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집세만 받으면서였다. 훌륭한 공산주의자로서 자신을 위해서는 맨 꼭대기층을 잡아두었다. 12시간마다 교대하는 두 계조로 나뉜 말들 덕분에 그 건물은 하루 내내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곳의 거주민들은 예외 없이 착취하는 자도 착취당하는 자도 없이 하루에 한 번 호수가 보이는 풍경을 누리리라. 어쩌면 어느 날엔가는 전기가 말들을 대체할지도 모른다. 비록 카르모네는 전기가 그렇게 멀리까지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속내를 털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그는 꿈꾸기를 좋아했다. 또한 베어링은 지진이 일어난다면 건물을 땅에서 떼어놓는 이점을 가질 터였다. 메르칼리, 이 이름을 내게 가르쳐준 사람이 그였다. 진도 등급으로 12등급일 때 그가 지은 건물은 보통 방식으로 지은 건물보다 최대 30% 더 저항력을 갖는다. 30%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2등급은 장난이 아니라서 그만해도 엄청난 거란다 하고 그가 두 눈을 크게 뜬 채 설명했다. 나는 나비에게 눈길을 고정한 채 반쯤 잠에 빠져들었고, 인제니에레가 내게 지진 피해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야기해주는 동안 기차는 이탈리아로 들어갔다. 이탈리아와 나, 우리는 첫 번째 만남에서 오랜 친구처럼 포옹을 나눴다. 기차가 토리노역에 정차하자 나는 빨리 내리려고 서두르다가 발판에 걸려 비틀거렸고, 플랫폼 바닥에 십자 모양으로 철포덕 엎어졌다. 나는 울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대로 잠시 길게 엎드린 채 서품을 받는 신부처럼 지극한 행복을 느꼈다.
이탈리아에서는 총포에 부싯돌레가 났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쟁 냄새가 났다. 인제니에레는 상마차를 타기로 결정했다. 걷고 있는 것보다야 더 비싸지만 어머니가 돈이 든 봉투를 맡긴 터이고 포도주는 마셔줘야 하는 것처럼 돈은 써줘야만 하는 거니 네가 괜찮다면 길 떠나기 전에 4분의 1리터들이 포산 포도주 한 병을 사러 가자꾸나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기꺼이 그럴 생각이었고 새로 발견하게 된 모든 것이 나의 감탄을 자아냈다. 휴가 나온 군인, 출발하는 군인, 짐꾼, 기관사 등 당시 어린애였던 내게는 수수께끼 같은 직책과 야망을 지닌 듯한 무수한 그 모든 수상적인 사람들. 나는 살면서 수상적인 사람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끈질긴 눈길을 호의를 갖고 되돌려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치 너도 우리 과란다 라고 말해오는 듯했다. 어쩌면 그들은 그저 내 이마 한가운데에 생긴 시퍼런 혹을 바라봤던 걸지도 모른다. 행복에 취한 나는 크레오소트와 가죽, 금속과 대포 냄새에 어스름과 전장의 향기에 홀린 채 빽빽한 다리들을 뚫고 나아갔다. 그리고 소리가, 대장간에서 들을 법한 시끄러운 소리가 존재했다. 삐걱대고 끽끽대고 부딪는 소리들이. 그를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 연주하는 실생활의 음악이 연주회장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울려 퍼졌는데 훗날 쾌락에 물린 유명인들이 몰려가 그런 음악을 감상하는 신용을 하게 될 터였다. 나는 얼떨결에 미래주의의 한복판에 도달했다. 세상은 오로지 속도, 발걸음과 기차와 총알과 전운, 혹은 동맹의 변화가 빚어내는 속도였다. 그에 반해 이 모든 사람, 이 무리 전체는 한껏 뻗대는 듯했다. 열광에 휘감긴 육체들이 열차와 참호와 철조망이 쳐진 지평선을 향해 다급히 몰려갔다. 하지만 두 가지 움직임 사이에서, 두 가지 격정 사이에서 뭔가가 아우성을 쳤다. 난 아직은 조금 더 살고 싶어. 훗날 나의 직업적 명성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 어떤 그림 수집가가 최근에 구입했다며 루이지 루솔로의 미래주의 작품 반란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로마에서였고 1930년대로 들어서는 길목이었지 싶다. 그 남자는 자신을 추상예술을 열렬히 사랑하는 식견이 훌륭한 예술 애호가로 여겼다. 사실은 멍청이였다. 그날 포르타 누오바 역에 있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작품의 추상이라고는 전혀 없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구상화다. 루솔로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그린다. 물론 그 어떤 12살짜리 사내에도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당시 나는 그저 두 눈을 활짝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걸로 만족했고 그러는 동안 인제니에레는 역사 끝의 싸구려 식당에서 목을 축였다. 하지만 난 그 모든 걸 보았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표시. 굳이 그런 표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볍게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역에서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헌병 하나가 앞을 가로막더니 내 서류를 보자고 했다. 내 동행인의 서류는 말고 오로지 내 서류만. 추위와 포도주 기운으로 둔해진 손가락으로 인제니에레 카르모네가 내 통행증을 내밀었다. 상대방은 의심쩍다는 표정으로 원래 그런 표정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면 아침에 일 나갈 때 들러쓰고 저녁에 벗어놓을 게 틀림없는 그런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꼬마 프란체제구나. 나는 사람들이 나를 프랑스인이라고 부르는 게 싫었다. 꼬마라고 부르는 건 더 싫었다. 꼬마 프란체제는 너나 해. 카치노야. 헌병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는데 카치노는 내가 자라난 뒷골목에서 즐겨 쓰는 욕설이었지만 헌병들이 그들이 수컷다움의 크기에 대한 욕설을 들으려고 그렇게 근사한 제복을 입는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훌륭한 엔지니어로서 인제니에레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돈봉투를 꺼내어
꿈쩍 않는 기계에 기름칠을 했다. 우리는 곧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나는 상마차 타기를 거부하고 전차를 가리켰다. 카르모네는 홍얼거리면서 지도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가야 할 곳에서 너무 먼 곳에 전차가 우리를 내려놓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확인했다. 전차의 나무 벤치에 엉덩이를 붙이고서 나는 생애 최초의 대도시를 가로질렀다. 나는 행복했다. 이미 아버지를 잃었고 이제 어머니도 언제 다시 볼지 몰랐지만 그렇다. 나는 행복했고 여전히 내 앞에 놓인 그 모든 것에 타고 올라가야 하고 나에게 맞게 깎여야 할 그 미래라는 덩어리에 취해 있었다. 있잖아요. 시녀르 카르모네. 전기가 뭔가요? 그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고 내가 인생 초반의 10여 년을 사부아 지역의 시골에서 보냈으며 그곳을 떠난 적이 없음을 떠올린 듯했다. 저거란다 얘야. 그가 꼭대기에 아름다운 황금구가 올라가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건가요? 그렇긴 한데 멈춰서는 법은 절대 없어. 두 개의 탄소 막대 사이를 도는 전자들이란다. 전자가 뭐예요? 요정 같은 건가? 아니, 그건 과학이란다. 과학은 뭔가요? 눈송이가 매물돌며 나풀나풀 내려오는 모습이 여자아이의 원피스 같았다. 인제니에레는 짜증이나 거만함이 전혀 없는 태도로 질문에 답을 해줬다. 우리는 곧 건축 중인 거대한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됐다. 링고토였는데 몇 년 뒤면 그곳에서 조립된 피아트 자동차들이 시운전을 하게 될 장소인 지붕을 향해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될 터였다. 기계공학에서의 사크라디 산미켈레 수도원이랄까? 변두리 마을들이 갈수록 띄엄띄엄 나타나다가 도로가 비포장길에 자리를 내주더니 전차가 벌판 같은 곳에 정차했다. 마지막 3km 거리는 걸어서 가야만 했다. 추위를 무릅쓰고 어수선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까지 나를 데려다 줬던 그 사람, 카르모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는 진창을 걸었고 그래서 나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눈은 색이 바래기 시작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덜 보랏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어김없이 치오 알베르토의 문간까지 나를 데려다 줬다. 종을 마구 흔들고 문짝을 여러 번 두드리고 나서야 털실로 짠 더러운 조끼를 걸친 알베르토가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인제니에레와 똑같이 혼탁하고 실핏줄이 열기설기 돋은 눈. 그 두 남자는 포도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을 공유했다. 어머니가 내가 간다고 알리는 편지를 이미 붙였기에 설명할 것이 딱히 없었다. 자, 여기 새로운 도제가 왔소. 이름은 미켈란젤로. 안토넬라 비탈리아니의 아들이요. 그쪽 쪽하고. 난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이 싫어요. 치오 알베르토가 나를 내려다 봤다. 나는 그가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냐고 물어올 테고 그러면 미모라고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래전에 부모님이 내게 붙여준 별명. 그러고도 70년 동안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여전히 사용하게 될 그 별명을. 난 저 아이 필요 없는데, 알베르토가 말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질구레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다. 그렇다. 그건 그런 거. 자질구레한 사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안토넬, 아니 비탈리아니 부인이 미리 편지를 보내어 합의한 거라고 생각했소만. 편지를 쓰긴 했소. 하지만 난 원치 않는데 저런 도제는. 아니 대체 이유가 뭐요? 난쟁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프랑스에 이민 가서 살던 이탈리아인 아버지가 행정착오로 전쟁에 징집되어서 사망한 뒤 둘째를 임신 중이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지인한테 부탁해 이탈리아에서 공방을 운영 중인 삼촌, 물론 진짜 삼촌은 아니지만 삼촌한테 도제로 들여보내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요. 1900년대 초반 이탈리아라는 낯선 배경과
82세의 노인이 죽어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 있어서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은 그냥 넘기면서 전체 이야기를 따라가도 충분히 즐겁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 난쟁이 미모는 그렇게 해서 주정뱅이 삼촌 밑에서 석공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영혼의 형제인 오르시니 가문의 막내딸 비올라를 만나게 됩니다. 비올라는 천재적인 기억력과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는데 아버지 서재의 책을 미모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등 둘은 우정을 쌓아갑니다. 비올라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책을 통해 이론을 섭렵하고 미모와 다른 공방 친구의 도움을 받아 기구를 제작하고 강제로 결혼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 기구를 타고 날아오르지만 추락해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미모는 삼촌의 계략으로 로마의 다른 공방에 절단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석공의 자리로 올라서지만 동료의 계략으로 그곳에서 나와 어느 서커스단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는 사이 그는 18살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물론 키는 더 이상 자라지는 않죠. 그는 오르시니 가문의 도움으로 삼촌의 공방에 다시 돌아온 뒤 본격적으로 석공예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불행히도 당시는 무솔리니가 집권하던 시기로 그는 파시즘 정부에서 주문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지만 비올라의 도움과 깨달음을 얻어서 그 정부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곧 미국에 의해 패전하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파시즘 정부의 왕립 아카데미 정회원 자격을 스스로 걷어차고 감옥에 갇히지만 무솔리니 정부가 무너지고 복권이 됩니다. 나중에 그는 지진으로 부서진 마을 성당에 있던 피에타상을 다시 제작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는 삶의 의미를 깨달은 주인공이 자기만의 비밀을 담아서 제작하고 그 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조각상 앞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교황청은 작품의 비밀을 풀려고 지질학자, 과학자 등 각종 전문가를 초청해 조사하지만 끝내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작품을 수도원 지하에 봉인하게 됩니다. 주인공 미모가 만든 피에타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소설을 읽으면서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격동의 세계를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난쟁이 조각가와 유명 가문의 천재성을 지닌 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려진 그런 소설인데요. 흠잡을 데 없는 구성, 흥미진진한 플롯,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한 뒷표지의 추천글이 작품을 설명하는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꽤 긴 분량의 소설인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달음에 읽어갈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닥치고 15분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